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이어서 문학반도 드디어 이제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자, 이제 어제 국교론 OT도 했듯이 문학도 좀 OT를 좀 할게요. 그래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일단 지금 우리가 문학교육론이라고,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문학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강의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 자체도 배우지만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육에 좀 방점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 4월하고 이제 5, 6월 반에 차이를 좀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5, 6월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공부 방법론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3, 4월은 기본적으로 문학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학의 교육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존재를 하는지를 이 3, 4월 반에서는 배웠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문학의 가령 예를 들자면 예를 좀 소개를 드리면, 수용과 생산, 이런 이렇게 타이틀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러한 수용과 생산에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자면 수용,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이 수용에 해당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는 가령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만 들어드려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미적 구조물, 이런 성취 기준들이 이렇게 쭉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성취 기준을 이제 이 3, 4월 반에서는 일단 내용적으로 일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취 기준에 따른 해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설 내용이 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수 학습의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런데 다만 2015 교육과정은 소개되는 부분이 워낙 짧아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12 교육과정이나 그 전에 2009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 교수 학습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수 학습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3, 4월 반에서는 주로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과서의 작품들을 분석하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교과서의 작품을 분석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윤동주의 서시가 있다면 그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수능 자소서에 실려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두고서 서시를 감상할 때 어떻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도출되는지를 주로 봤었어요, 3, 4월은.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했었어요. 근데 5, 6월도 저 문학의 교육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다만 5, 6월 달에 배우는 이 교육과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란 테마로 보자면 두 개야. 하나는 갈래이론이고 또 하나는 문학사예요. 갈래이론과 문학사. 근데 이제 갈래이론은 서정, 서사, 교술의 갈래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갈래이론에 따른 성취 기준이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학사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두세 개나 한두 개를 합쳐도 5개의 성취 기준밖에 없어. 3, 4월 달에 배웠던 교육과정 중심의 그 교과서 작품 분석을 할 때는 성취 기준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작품을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 근데 5, 6월 달은 사실 성취 기준이 많지도 않고 해봤자 5개 정도야. 따라서 이 5, 6월 달의 핵심은 물론 교육과정을 에서 다뤄지는 그러한 교수학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지만 사실 이 5, 6월 반에서는 이 갈래이론과 문학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교육과정과 함께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3, 4월 반은 교육과정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한다면 5, 6월 달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조동일의 한국문학 통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현대시 교육론이라고 하는 개론서가 있어요. 또는 뭐 현대소설교육론과 같은 그와 같은 갈래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개론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과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갈래이론과 문학사에서는 예를 들자면 갈래이론에서는 이 갈래를 이루고 있는 문학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비유, 운율, 상징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교과서적인 차원으로도 확인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충 자료로 개론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이런 조금 이제 심도 깊은 자료들을 아마 줄 거예요. 주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도 해주시고 또한 문학사회 같은 경우에는 양식적 특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전소설의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주인공은 제자 가인이고 그 다음 한시의 삽입시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내용들의 양식적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양식적인 특성들의 이론적인 지식들이 이 5, 6월 반에서는 대부분이에요. 5, 6월 반에서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사에서 배웠던 이런 양식적인 특성이 이론이라면 이 이론을 어디에다 적용해? 어디에다 적용하죠? 작품에 이제 적용하는 모습들을 교과서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3, 4월 반과 5, 6월 반의 차이점은 둘 다 모두 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건 맞아. 공통점인데 3, 4월 반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의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 분석과 함께 학습활동의 도출 과정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했다면 5, 6월 반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갈래이론이나 문학사의 내용들이 워낙 폭이 좁고 그 다음에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론적인 지식과 이론, 개념 같은 것들이 5, 6월 반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작품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3, 4월 반에서도 했듯이 이제 성취 기준을 배웠으면 그 관련된 기출문제, 그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한 기출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갈래이론의 서정갈래에서 상징을 우리가 성취 기준으로 배웠으면 상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상징과 관련된. 그러면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개인적 상징과 구별되는 관습적 상징을 설명하라. 이런 기출문제가 있고 또 어떤 기출문제는 다음 위 시어에서 나오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해봐라. 이런 이제 문제들을 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5, 6월 반에서 배우는 갈래이론이나 문학사는 사실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작품론 요거고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고전문학사나 현대문학사예요. 작품론과 문학사가 5, 6월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욕심을 좀 부리자면 작품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교과서의 갈래이론과 문학사에 수록되는 작품이 한정적이야.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가 있냐면 되도록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지식과 이론을 개념적으로 습득하게끔 하되 이 개념과 지식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원칙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상징하게 되면 한두 작품 정도 또는 하나 작품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에 출판사들이 뭐 한 4개나 5개 정도의 고등학교 2학년들이 출판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에 상징과 관련된 작품이 기껏 해봤자 3작품이나 4작품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5, 6월반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3, 4월반보다는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3, 4월반에서는 주로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현대문학 작품이. 근데 5, 6월반에서는 작품론과 함께 문학사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5, 6월반은 고전 시가 작품이나 고전 소설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측면의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5, 6월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 익숙한 작품에 해당되는 관련 기출문제들이 또 많이 다뤄져요. 여기서 많이 다뤄지고, 그런 측면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그 다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차피 이제 3, 4월반이 아닌 5, 6월반에서는 지금 한 6월 정도, 5월, 6월에 이제 7, 8월을 앞두고 그 상반기의 마지막 마지막 이제 달인데, 개론서를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그런, 말을 가끔씩 들어요. 근데 개론서 같은 경우에는, 제 추천을 잘 안 드려. 정말 추천을 안 드려. 왜냐하면 개론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면화되어야만 하는데 읽었다 정도의 심리적인 안정감만 들 뿐이에요.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들이 가령 국어교육론의 개론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평이 나 있는 보편타당한 개론서들이 몇 권 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문학과 관련된 모든 개론서를 다 본 건 아니야. 그런데 임용스러운 개론서들이 추천할 만한 개론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개론서만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하고 추천해주고 싶은 개론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시 교육론이에요. 사회평론에서 나온 출판사 현대시 교육론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시 교육론에 예를 들면 뭐 챕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챕터들을 가령 비유, 상징, 반어, 역설 이 부분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학 감상의 4대 방법 이 부분만 그냥 발췌해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 보시길 바라요. 보시면서 이 5, 6월반에서 다루는 게 갈래 이론이기 때문에 서전 갈래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현대시 교육론에 상당히 깊이 있게 나오고 거기다가 이 현대시 교육론에서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들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2015 교육과정보다는 이게 연도가 있어서 2012 교육과정의 내용, 2012 교육과정 내용, 그 다음에 2012 교과서 중심으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유를 이제 설명하는 챕터는 비유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와 관련되어서 작품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비유를 12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성취 기준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교과서에서 비유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졌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대시론이 아니야. 현대시 교육론답게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만한 그러한 개론서예요. 사회평론에서 나왔던. 그리고 고전에서는 동일한 출판사, 사회평론 출판사에 그 뭐였지? 고전 시가 작품론인가요? 고전 시가 작품론? 사회평론에 고전 시가 작품론? 명칭이 정확하진 않는데 고전 시가 작품론이라고 하는 이 개론서가 있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고전 시가의 필수적인 작품들이 거의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야. 과언 아닌데 그 고전 시가의 작품론을 해제를 해줘요.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 학술적인 논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 맞나요? 고전 시가 작품론?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 네, 그죠.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 그리고 이제 이 고전 시가 작품론은 예를 들면 안민가라고 하는 그 향가가 기입형 문제로 기출되었을 때 그 기출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 안민가의 일부분의 내용이. 그 정도로 일단은 말하자면 현재 임용 출제진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 집필진들이 많이 지금 참여한 것이어서 만약에 이제 내가 현대시나 고전시가에 좀 취약하다 싶으면 현대시 교육론이나 고전시가 작품론을 일단 한번 개론서를 읽어보시면서 5, 6월반이 갈래이론과 문학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 5, 6월반에서 갈래이론 다룰 때나 문학사를 다룰 때 요것들을 한번 참조해 가면서 해당되는 교과서의 작품들을 배우게 되거나 해당되는 교과서의 갈래이론의 개념들을 배우게 되면 해당되는 개론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현대시 교육론이나 고전시가 작품론은 현대시 교육론은 주로 이론적인 측면이 강해요. 챕터별로 비유, 상징, 반어, 역설과 같은 서정 갈래의 요소들을 화자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챕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고전시가 작품론은 시대별 작품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향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데 이 현대시 교육론과 고전시가 작품론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의 내용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이 또 여기에 나와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도 나오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도 나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5, 6월반의 작품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의 수요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작아요. 양적으로. 그래서 양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보고 싶다면 자습서를 보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현대시 교육론이나 고전시가 작품론에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보면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론서에서는 예로 든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런 작품들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신다면 그래도 좀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화자 부분을 설명하면서 현대시 교육론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낯선 시기가 설명이 돼요. 한 페이지에 걸쳐서 수선화의 전문이 있고 한 페이지에 걸쳐서 수선화 전문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수선화에게와 관련된 3분의 1 정도의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이 수선화에게는 일종의 임용과 이제 관련된 부분의 논점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시만 낯선 시일 뿐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선화에게도 라고 하는 낯선 시를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정도로 여기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록되어 있는 낯선 작품들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나 소설이나 또는 뭐 고전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학 영역에서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떤 영역이 좀 취약해요? 고전시가. 그러면 이건 필수다. 자습서에 나오는 고전시가를 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고전시가 작품론은 아무래도 그 임용 출제진 임직한 분들이 그 작품에 대한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출제자의 관점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자습서는 수능 자습서죠. 뭐 해법 문학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 정도로만 해설이 돼 있으니까 좀 더 깊이를 좀 확보하고 싶다면 고전시가 작품론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문학 공부를 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팁을 이제 좀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자습서를 보면서 문학 공부를 하는 걸 제일 싫어했었어요. 원래 제가 대학 입학,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공부를 할 때도 자습서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공부는 정말 싫어했어요. 뭔가 너무 분석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자습서 같은 걸 안 봤죠. 그리고 이제 그 임용을 가르치면서도 저는 그 되도록이면 자습서와 같은 내용보다는 좀 교양서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교양서. 그렇다고 학술서는 아니야. 학술서가 아니야. 학술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학술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습서도 아닌 그 중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교양서인데, 그 교양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공부를 좀, 작품론을 좀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자면, 정재찬 교수님, 한양대학교 사범대학교의 정재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시 교양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문과 전공 아닌 공대생들하고 수업을 한 그 수업의 결과,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그대에게,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에세이 같은 건데, 사실 이 에세이가 그냥 에세이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현대시를 정말 쉽게 해설한 내용이에요. 쉽게.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현대시를 쉽게 해설한 내용인데도 왜 이것이 저한테는 하고 이렇게 좀 느낌이 들어왔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 이제 소개가 돼요. 소개가 되는데, 그 별 해는 밤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별 하나의 뭐 소망,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그리움 하면서 별 하나의 어머니. 그래서 그러면서 뭐 예전에 중학교 때 여자친구의 이름들을 막 거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프란시스 잼이라고 하는 시인도 막 거론을 하는 그런 대목을 가지고서 이 정재찬 교수님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별 하나의 행복, 별 하나의 소망, 별 하나의 그리움, 이런 식으로 별 하나와 관련된 행을 이렇게 진술을 할 때, 기술을 할 때에는 시인다운 추상적인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야. 별 하나에, 저 별은 그리움의 별, 저 별은 사랑의 별, 저 별은 무슨 별,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 행 부분에서 별 하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는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했다는 거야. 설명이. 그러면서 어머니를 두 번이나 이렇게 발화를 해요. 어머니, 쉼표, 어머니. 그러면서 여기 설명하는 것이, 작가가 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추상적인 의미 부여를 했다가 어머니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의 의미 부여를 했는데, 그 의미 부여는 그리움이야, 그리움.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다가 시행을 거듭할수록 그리움에 가깝게 되고, 그 그리움의 감정이 고조되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행이 별 하나에 뭐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의 소재를 막 사선시조의 중장 부분처럼 막 나열을 해요. 그 나열한 부분을 가지고서 정지창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때 작가인 윤동주는 호흡이 변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별 하나에 무엇 할 때는 빠른 호흡일까 느린 호흡일까? 느린 호흡이야. 그런데 어머니 다음에 나오는 소재를 나열할 때는 호흡이 어때요? 빠른 호흡으로 돼. 근데 이 빠른 호흡으로 변하는 그 부분에서 자신이 그리워했던 대상들이 폭발되어 나오고 감정이 고조되었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근데 원래 이 설명은 어디서 우리가 접해야 하냐면 3, 4월 반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에서 접했던 내용이야. 호흡의 조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정의 고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용이야. 시적 화자에. 근데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고조될 때 그 형식은 호흡의 변화를 통한 형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줘요. 이유가 아무래도 정지창 교수님은 사범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런 교육 과정의 논점을 가지고서 일반인들에게 해설을 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책과 같은 교양서,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뭐 이런 교양서도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품이 있고 작품의 해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시인이 쓴 거예요. 시인이 아무래도 작품을 해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작품이 아무래도 어떤 작가적인 측면에서 시를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자습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를 보는 게 아니라 시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양서 수준, 학술서도 아니고 자습서도 아닌 그 중간에 일종의 교양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그냥 작품에 대한 뭐 지식은 아니더라도 접근 방식 같은 것들을 좀 익히곤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봤던 교양서, 학술서도 아니고 자습서도 아닌 교양서 가운데서 청소년을 위한 그죠, 현대문학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교양서 수준으로는. 근데 학술서로 가게 되면 워낙 딱딱하고 자습서로 가게 되면 너무 분석적이고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 고전 부분, 또 시가나 현대시나 현대소설 파트 부분이 좀 취약하다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교양서,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정도를 한두 권 정도 사서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쉽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여기에서 이렇게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소개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시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기도 또 나오고 또 한편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낯선 작품도 또 이렇게 소개가 돼요. 낯선 작품도. 그래서 좀 재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대중가요라든가 아니면 광고의 카피라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대중매체라든가 그런 대중매체하고 현대시를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해서 좀 접근 방식이 좀 새롭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문학 수업을 재밌게 할까? 이거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추천합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자, 아무튼 요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린 팁이고, 그 다음 그 프린트물 이제 일종의 그 OT 자료를 좀 보시면
교재 및 교과서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뭐 국교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이제 교과서 이제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교과서 분석 방법은 이제 5, 6월반뿐만 아니라 3, 4월반과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제가 이제 진행도 하고 또 따라오셔야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5, 6월반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 네모 박스 쳐진 부분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4개나 있어요. 근데 이 4개가 중학교의 작품에서 본원이나 말하니의 관점, 중학교의 비유 상징의 표현 효과, 중학교의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고등학교 1학년의 갈래 특성. 이게 갈래 이론과 관련된 성취 기준 4개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4개. 갈래 이론과 관련된 이렇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해당되는 성취 기준에 예를 들면 그 밑에 이제 갈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다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 요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에 해설서의 내용이 성취 기준의 해설서의 내용이 쭉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까맣게 밑줄쳐진 부분에서 가령 선정 의도에 보면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문학적 형상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써요. 그럼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한다 할 때 문학적 형상화 방법이 뭐지? 라고 하면 이 문학적 형상화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용어를 이제 이해 잠깐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이제 문학적 형상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교과서 작품이 있어요. 신사고 교과서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럼 당연히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어떤 성취 기준이야? 방금 앞에서 봤었던 성취 기준이 예요. 그것이 이제 학습 목표예요. 문학 갈래의 개념을 알고서 갈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 기준이 나오고, 이에 해당되는 게 돌다리라고 하는 현대소설 작품이 이렇게 수록돼 있어요. 그럼 이제 현대소설 작품에 돌다리에 이제 지문이 본문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오쪽 부분에 이제 지도의 중점, 그 다음에 핵심 정리가 나와요. 이 핵심 정리 파트 부분은 수능 자습서에 실려있는 핵심 정리하고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작품론 공부를 하실 때는 교사용 지도서에 실려있는 핵심 정리를 보시는 게 수능 자습서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요 핵심 정리를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학습 활동이 이제 핵심이죠. 근데 이제 학습 활동을 보게 되면 활동 1번은 이 소설의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갈래 특성의 파악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과 관련 없는 활동이에요. 이건 내용만 파악하는 활동이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실적 부분에 나오는 활동 2번부터가 바로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갈래 특성에 대한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활동 2번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이 소설의 등장인물. 활동 3번은 이 소설의 주요 갈등 정리.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활동 8쪽 부분이 하단부에 활동사가 있어요. 활동사는 이 소설의 배경. 9쪽 부분에 활동 5는 이 소설의 서술자. 그럼 보세요. 활동 2번부터 활동 5번까지 어떤 활동들을 중심으로 했는지 보세요. 먼저 등장인물을 살폈죠. 인물. 그 다음에 뭐 했죠? 갈등 정리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소설의 배경을 살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서술자 살폈죠. 그러면 인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서술자라든가 배경은 바로 서사갈래의 특성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서사갈래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형상화 방법들이야. 형상화 방법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으로 전개되고 그 다음 일정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 독자에게 소설자의 매개자가 이야기 줄거리를 전달해주는 서사갈래의 특성들의 요소들이 학습활동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형상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시가 주어져 있어. 일단은 어떤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주어졌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성취 기준이 갈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학습 목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하냐고. 그럼 그 학습 활동을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또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 같은 것들 파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내용이니까. 시의 내용을 파악하니까. 주로 이제 시상전개 방식, 1년의 내용, 2년의 내용, 3년의 내용.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학습 활동을 해야 돼. 그럼 서점갈래의 특성에 따른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서점갈래의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자가 있고 또 3대 요소. 서점갈래의 3대 요소. 뭐가 있죠? 운율의 음악성. 운율과 관련된 음악성. 그 다음 심상의 회화성. 그 다음 또 비유나 상징의 함축성. 그러면 이제 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형상화 방법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두 번째 활동부터서 이제 화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또 세 번째 뭐 학습 활동에서는 이 시의 운율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사실 3, 4월 반보다는 5, 6월 반이 학습 활동의 내용들이 별반 그렇게 배울 게 없어요. 딱 갈래 이론만 알면, 여기 나오는 갈래 이론의 개념만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갈래 이론의 개념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활동 자체, 학습 활동의 도출 과정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런 활동이 있다고 해봐. 소설 작품 하나를 주고서.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라고 하는 활동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부적인 활동으로 뭐 예를 들면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으면 위 지문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찾고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이런 활동이 있다면 그럼 아버지의 성격은 무엇이다 라고 하려면 아버지의 성격과 관련되어서 아버지의 성격이 가령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격을 밝혔어. 그러면 아버지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위해서 찾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예시 답안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여기서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임용 문제를 가게 되면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감정을 묻는 그런 임용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왕소나무가 나왔던 그 작품이 이문구의 관촌수필, 그죠?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일부분, 일락서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고 나서 위에서 인물이 나와요. 그럼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예를 들자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기의 고향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변해버린 고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단어를 위에서 찾아 쓰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인물의 감정,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문제들을 사실은 임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문에서 찾아주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예시답안하고 맞춰보는 거야. 맞춰보시면서 내 답이 맞았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돼.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어떤 팁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어제 국교론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임용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임용 기출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임용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예시답안을 먼저 보지 말아야 돼. 예시답안을 안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활동의 답안을 먼저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알겠죠? 국교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문학은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일단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줘. 적은 상태에서 내 문장의 표현들과 그 다음에 교사용지도서에 있는 예시답안이 이렇게 맞춰봐봐. 맞춰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예시답안의 용어로 구사하지 못했다면 나의 문장의 진술하거나 기술하는 지금 방법이나 수준이 아직까지 출제진이나 검토진 정도의 수준만큼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예시 답안을 안 본 상태에서 학습 활동의 답안을 문장으로 기술한 다음에 비교를 계속 하시면서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예시 답안 수준만큼 문장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꼭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국교론과 문법과 문학의 세 가지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국교론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제 수업을 2개월짜리 정규 수업을 한 번 정도 듣거나 1년 정도 수업을 따라왔다면 국교론의 내용들은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죠. 중요한 용어들이 반복되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임용시험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 국교론이지만 한번 배우게 되면 사실은 쉬워. 그 다음에 임용 문제 자체도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런데 문학은 처음에는 쉽게 보여.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 때 항상 문학작품 접해왔으니까 쉬워 보여. 그런데 정작에 시험장 가서도 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문학 답안을 그래도 내가 작성을 할 수는 있어. 작성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임용을 보지 않았던 분도 나 한번 시험 봐볼까 하고 시험을 오래 치르잖아? 그럼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문학 답안을 내가 그래도 쓰고 나왔다는 데서 의기양양하고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정도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썼던 문학 답안이 출제자가 채점할 정도의 고득점 답안이었냐 이거지. 그 점에서 문학은 답안 싸움이야. 제가 보기엔 그래. 국교로는 이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특히 이제 작품 그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면 문학은 진짜 답안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문학 답안에 정연된 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기르기를 여러분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예를 들면 2019학년도에 비유가 나서 윤공강의 나비라고 하는 낯선 시가 나왔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윤공강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본 적조차 없어. 그럼 내가 답안을 쓸 수 없을까? 그렇지 않아. 작품이 낯설어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봐. 작년처럼 성의꽃 배웠던 작품 나오거나 엄마의 말뚝 내가 배웠던 작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공부했던 바로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오늘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다라고 해서 쉽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낯선다고 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문학은 제가 보기엔 아느냐 모르느냐, 작품을 아느냐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문학은 대부분 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근데 그 작성된 답안이 문장 진술이 과연 채점자가 채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득점할 수 있는 문장 기술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 근데 그 견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기출문제가 있겠죠. 근데 기출문제는 예시답안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예시답안은 몰라요, 지금. 어떤 정도 수준으로 문장 기술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 사례는 나와 있어. 그 사례가 뭐냐면 바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이야. 왜냐하면 이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냐면 바로 임용 검토진이야. 현직 교사가 교과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그 임용 검토진의 그 예시답안의 문장 기술을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문학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예시 답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 기술을 쓰고 그다음에 용어를 이런 용어를 좀 구사해야겠다. 이거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좀 팁으로 드렸고, 그다음 이제 11쪽에 강의 계획안 보시면 강의 특징에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의 그 작품들하고 학습 활동을 분석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그다음에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형성평가는 당연히 지난 주차에 배웠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을 부리자면, 그 정규 수업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서답형 문제로 출제한다. 근데 또 욕심을 부리자면 두 번째 점에 나오는 것처럼 수능에서 기출되었던 작품들도 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부리자면 세 번째 점에 나오는 것처럼 EBS 수능에서 수능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가운데서 좀 좋은 작품들은 좀 내고 싶어요. 임용 문제로.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평소에. 그리고 수능 문제는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야. 그리고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독해 원리도 있고 수능 특강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보니까 수능 특강 같은 문제집을 한번 마련을 하셔서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근데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의미는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어진 출제자의 의도대로 내가 작품을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능 교재는 역시나 낯선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낯선 작품이 많이 나오면 출제자의 관점대로 내가 작품을 분석했느냐, 그 정도를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제가 형성평가 때 수능 기출의 작품이나 EBS 수능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서 한두 작품씩을 선정해서 문제를 좀 내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나 매주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내서 수능 기출 아니면 EBS 문제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하실 것은 EBS가 아니라 수능이야, 수능. 그리고 이제 수능도 역시나 먼저 최근 10개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모의평가가 있죠. 6월, 9월, 최근 10개년.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근데 한두 달 정도는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에는 EBS 교재의 이제 문제집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2쪽에 넘겨보시면 구주가 아니라 8주죠. 거기 숫자가 잘못됐죠. 1, 2, 3, 4, 5, 6이 빠졌죠. 6이 빠진 상태에서 7, 8, 9니까 그 5 다음에 7, 8, 9를 좀 수정해 주세요. 8주가 나오고 오늘 이번 주차는 서정갈래 이론 및 작품을 해요. 여기서 서정갈래 이론 같은 거, 개념 같은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 학습 활동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고, 다음 주는 서사갈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3주차부터서 3주차, 4주차는 고전시가, 5주차, 6주차는 고전산문,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는 현대문학사, 이렇게 이제 수록된 작품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주차마다 이렇게 이제 진도를 진행할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리 서정갈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 프린트물을 받지를 않아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미리 읽고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 서정갈래뿐만 아니라 이제 서사갈래하고 극갈래, 교술갈래가 포함된 프린트물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이 다음 주차는 서사갈래하고 극갈래, 교술갈래를 할 텐데, 그럼 다음 주차에 나오는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는 미리 작품만 미리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진도를 좀 뺄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미리 작품은 읽고 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행히도 오늘 다루는 서정갈래는
뭐 현대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현대시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작품들이어서 아마도 쉽게 이제 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를. 자, 이 정도로 해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5, 6월반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 그 다음에 문학사에서는 양식적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하고 작품론과 문학사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욕심을 내자면 제가 추천해드린 개론서나 교양서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주차에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수능이라든가 EBS 같은 것들도 이 상반기 때 해야 돼요. 5월, 6월 달 해야만 이 7, 8월 문풀 과정에서는 할 게 없어서 이제 복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죠.